안녕하십니까,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꼭 알아야 할 골 손실과 골 다공증의 진정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입니다. 골 다공증은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 미네랄, 특히 칼슘을 말하는 거죠.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 칼슘과 기질, 마트릭스가 동일한 비율로 과도하게 감소되어 뼛속에 구멍이 뚫리며 약화되고 작은 충격에도 전신의 뼈가 쉽게 부서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정상인을 기준으로 약화된 정도를 비교 측정을 하면 표준 편차 마이너스 1.0 이하를 골 감소증, 오스테오페니아,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 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정의합니다. 표준 편차 1.0은 표준 편차 1.0 골 감소증의 변화는 골량 전체의 12 내지 13% 정도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요즘은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폐경기 이후에 많은 여성들은 누구나 칼슘을 복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칼슘은 비타민C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칼슘이 특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우유 광고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우유의 칼슘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거나 다른 미네랄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또는 더 결핍되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칼슘이 꼭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골다공증과 칼슘 보충에 관한 진실과 어떤 비타민이 골다공증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식이요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골 손실과 치매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칼슘 복용이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칼슘을 복용하면 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누출되어서 오히려 골다공증을 저장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칼슘과 다른 영양소 간의 상호 기량작용 때문입니다. 기량작용, 안타고니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칼슘을 복용하면 그 칼슘이 뼈에 있는 다른 영양소, 특히 다른 미네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칼슘 대신에 칼륨, 포타슘이라고 하죠. 마그네슘, 아연, 스트론튬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골 손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타민 D3, 비타민 B12, 비타민 K 세 가지의 결핍입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며, 서구화된 식습관, 예를 들면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위주의 고단백 식품 등의 제품을 섭취하면 체질을 산성화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뼈의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항응고제, 항히스타민제, 하제, 제산제, 항암제 같은 약물의 복용도 골다공증을 촉진시키고, 현대인의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도 골다공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이 왜 골 손실과 골 다공증에
해당이 되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차분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소 미네랄이 풍부한 질 좋은 생수, 그리고 천연소금, 흰소금이 아닌 정제소금이 아닌 천연소금, 암염 또는 천일염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체 내에서의 칼슘의 대사작용에 관련된 중요한 물질은 비타민 D3와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3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일단 적정량의 햇볕을 쬐고 많이 걸으셔야 합니다. 비타민 D3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3가 상당 수준 결핍된 상태이며, 그로 인해 골다공증을 비롯해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킵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 800 내지 1000 인터내셔널 유니트 정도의 비타민 D3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자신의 혈중 비타민 D3 수준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검사한 후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타민 B12의 결핍은 골다공증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위험인자의 하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비타민 B12의 결핍이 흔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골 손실 속도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2 결핍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비타민 B12는 위장의 위벽세포에서, 위벽세포는 위산이 분비되는 것도 위벽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비타민 B12는 위장의 위벽세포에서 나오는 내인성 인자, 인트린식 팩터라고 합니다. 내인성 인자와 결합해가지고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됩니다. 만일 위액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내인성 인자의 결핍으로 작은 창자에서 원활하게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대부분 위액 분비가 감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인성 인자의 분비가 줄어들므로 비타민 B12의 흡수 문제가 생기고 혈청 내의 비타민 B12의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비롯해 빈혈, 치매, 손발저림,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증상이 촉진되는 것도 바로 노인층에서는 비타민 B12의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으로 인한 위축성 위험에서도 위산 분비가 적어지고 위의 기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위액 분비가 감소되는 노년층에서는 경구용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을 해도 장에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므로 비타민 B12 결핍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때문에 주사제나 아니면 혀 밑에 넣고 녹여서 흡수하는 형태의 비타민 B12 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렌지 형태죠. 혀 밑에 사용하는 제품은 혀 밑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직접 흡수가 되므로 위장을 통과하여 흡수가 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경구용 보충제 사용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로렌지 형태의 비타민 B12. 비타민 B12의 결핍은 엽산의 결핍과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엽산을 함께 보충하는 것 역시 효과적이며 소화효소제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의 보충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용으로 효과적인 비타민 B12의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성분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지만 몸의 저장량이 매우 적고
규칙적인 음식 섭취가 없으면 저장량도 금방 소실이 됩니다. 아마도 비타민 K의 저장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비타민 K 순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타민 K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K는 K1 필로퀴논과 K2 메나퀴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와 대두유 등 일부 식물성 오일에 주로 들어있는 비타민 K1은 직접 간으로 보내지고 건강한 혈액 운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막아주는 데도 필요합니다. 신생아의 심각한 출혈성 질환을 예방해 주는 데도 비타민 K1이 사용되는 것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지혈작용으로 비타민 K1의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1의 결핍은 불충분한 오스테오칼신 수치로 인해서 뼈의 강화작용이라는 것은 미네랄화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네랄라이제이션. 뼈의 강화작용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주요한 비콜라겐 단백질로서 뼈조직 강화의 제일 첫 단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1은 오스테오칼신 분자를 칼슘과 결합시키고 칼슘이 뼈 안에서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파손 환자들에게서는 혈중 비타민 K1의 수치가 매우 낮게 측정이 되며 그리고 골절 파손의 정도는 순환하는 비타민 K의 수치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골절 파손의 정도도 더욱 심해집니다. 채식주의자들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녹색 잎채소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1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한편 비타민 K2는 장 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발효식품인 청국장, 된장, 간장을 비롯해 치즈 등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K2를 매일 섭취하면 뼈 형성이 촉진이 되고 소실된 뼈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골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식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비타민 K1을 충분하게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섭취된 비타민 K1의 대부분은 뼈에 이동되지 못하고 혈전 형성에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 시스템에 주로 이용이 되죠. 비타민 K1은. 따라서 뼈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K2는 오스테오칼신의 비타민 K1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K2 보충은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특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나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의학 정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칼슘과 비타민 D3만 주로 처방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K2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K2의 보충은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의 큰 차이점은 섭취했을 때 비타민 K2가 체내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치즈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비타민 K2가 비타민 K1보다 10배나 더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내 세균층이 제로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의 생산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균의 보충제를 투여하면 정상적인 비타민 K의 생산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의 보충제라는 것은 복합 유산균제를 말하는데 가능하면
10가지 이상의 몸에 좋은 유익균이 함유된 그러한 유산균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K의 일일 최적 섭취량은 RDA와 동일하며 일일 8마이크로그램 정도이지만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는 150 마이크로그램의 섭취를 권합니다.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9회 강좌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미네랄 보론 편으로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